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임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는 나무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이 나무목을 기초로 한 성씨죠. 이 나무를 기초로 한 성씨들이요, 박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이런 성씨들이 있는데 그 나무 숭배 신앙을 기초한 성씨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그 대표하는 신을 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망이요, 추균과 같이 이렇게 두 마리 용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기 나주 임시들의 시조 중에 한 분이신 조선시대의 백호 임재 선생이 임종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새겨놓은 겁니다. 요거는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주 회진의 아파트형 고분에서 출토된 이게 물고기 바닥에요. 물고기 문양이 있는 그 금동 신발이에요. 이 금동 신발하고 임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시 인구는요, 2015년 기준으로 82만 명입니다. 본관은 나주, 평택, 부안, 예천, 조양인데 나주와 평택이 대표적입니다. 나주 임시의 시조는 임비라는 분이고요. 고려 충렬왕 때 대장군이셨어요. 구세손 임탁이 고려 말에 나주 회진으로 낙향했다고 합니다. 친치호 선생은 조선 상구사에서 앞에 그 백호 임재라는 분이 말한 걸 인용하기를요. 백호 임재가 나도 중국의 육조를 만났더라면 돌림천자는 했겠다. 육조 시대, 그러니까 5대 16국 시대의 이 시대는요, 종원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시대에 막 수많은 그냥 세력들이 다 황제를 칭했거든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조선은 그 중원에 대해서 사대주의를 계속 지속을 한 거죠. 그래서 백호 임제는 이 정말 천자짜리 하나 없는 누추한 나라에서 조선에서 태어나 죽었으니까 뭐 일찍 죽는다고 예상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그때 40대였습니다. 평택 임시는 임팔급이라는 분을 도시조로 하고 있는데 임팔급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어요. 평택의 원래 지명은 팽성이고요. 그래서 팽성 임시라고 합니다. 중원 임시 인구는 약 1,4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성씨죠. 상나라 계통의 자성에서 출사한 성씨가 있습니다. 사기 성미자 세가에는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이 비간의 간을 도련해 죽입니다. 이 비간하고 그 3대 성인이 있었어요. 미자, 기자, 기자조선한테 기자, 그 다음 송나라를 건국을 했던 미자, 송미자라고 하죠. 비가. 이 주왕의 다 삼촌들이에요. 이 주왕의 삼촌들인데, 이 비가는 직간을 했어요, 끝까지. 이 두 사람은 피해버리고 미친 척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끝내 주왕이 이 비간이 성인 행세를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옛날부터 뭐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나 있다던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번은 그냥 비간의 간을 도련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상나라가 멸망하는 결정타가 된 겁니다. 자기 삼촌의 간을 도려내버렸어요. 그래서 비간의 부인이 산으로 도망해갖고 산속에서 아들 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모왕이 이제 이 주왕을 이제 상주왕을 몰아내고 이 견이 이제 숲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임씨라는 성씨를 사여하고 박능공에 봉합니다. 이게 비간의 유복자 임견이 임씨의 시조라는 겁니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임씨는요, 목덕을 숭상을 했잖아요. 나무가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복희 풍씨의 한 집하다라고 백도백과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나라 계통이 휘성에서 기원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평왕의 세자 휘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백도백과에서는 그 휘계가 바로 임계로 예, 나무 두 개인 림자 성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임씨를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백도백과에서 그 살림을 그 관장하는 관직에서 성이 비롯됐다는 거예요. 서주 시기에 임형이라는 사람이 삼림을 관장했는데 후손들이 그래서 림자를 성씨로 삼았다는 거죠. 대부분 살림에서 기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씨가 역사상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중원에서는. 그래서 임씨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또 기원이 있어요. 단목씨라고 하는 성씨에서 이 목씨로 이들이 성을 바꾸고 임씨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열도에 가서는 소아씨가 됐다. 그래서 중원과 한반도 그리고 열도를 아울러서 다양한 성씨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묘제를 사용했던 이 목씨 세력이 임씨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세력입니다. 이 목씨의 기원을 한번 보면요. 중원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거예요. 아예 그냥 집단 위주해버렸어요. 황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육종이 바로 추경족의 그 아버지죠. 계련 계통의 그 추경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웅단목에 와서 이 웅단목의 후손들이 단목을 성씨로 잡아가지고 그 중에 단목사라고 하는 그 매우 유명한 이제 인재를 배출하죠. 단목사가 바로 공자의 수제자였던 자공이라는 분이에요. 이 자공은요, 그 당시에 거의 뭐 중원에서 가장 그 춘추 시대에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자를 갖다가 쌤님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태자만 맞던 공자를 오늘날의 공자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공자보다 더 자공이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자공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자공의 후손들을. 그래서 자공 후손들이 이제 성씨에서 단을 없애고 이제 목씨로 바꿉니다. 이제 나무를 숭배하는 신앙이 고대에 많았어요. 단군사화에도 신다한수, 박달나무가 나오죠. 서기전 3000년경에는요, 사천성 삼성태 유적에 청동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청동나무가 이 삼성태 유적에 아주 수수께끼입니다. 그 창세기에 9개 태양새가요, 나무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부의 손이 밑에 있고요. 뱀이 그 이부를 유혹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이제 그 이부의 손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을 이제 이렇게 탐하는 그런 장면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학자들이 이걸 이 성서에 있는 기록이 그대로 이게 기록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 동이족들의 그 산해경에도 9개 태양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해경의 이야기가 가장 결정적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진척이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옥들이 여기서 막 발굴되고 있어요. 소도의 소대 신앙도 다 나무를 신으로 섬겼던 신앙입니다. 춘추자전 소공 29년조에는요, 이 오관, 오행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화수, 목, 금, 토, 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오관이라고 합니다. 5명의 관리다. 그 중에서 나무를 담당했던 이 목정을 구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죠, 구망은. 이 목시는 백제의 대성 8족 중에 하나였어요. 북사에는 이게 백제에 8개 대성이 있는데 뭐 사씨 등을 비롯해가지고 목시가 대성 8족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사씨는 익산 세력이고요. 연씨는 연나라. 그 해씨와 진씨들은 이게 한성 지역에 있던 성씨들이고요. 국씨는 이게 제나라 산동성에 있었던 성씨들입니다. 묘씨들은 이게 중원 남쪽, 광동, 광서 이쪽에 있었던 성씨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게 대륙 백제가 이제 어디까지가 영향력의 범위였는 걸 알 수 있죠. 이 목씨는 특히 이제 영산강 나주 회진 아파트형 고분 세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록에는 목씨가 단목사의 후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공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 단자를 공자, 수제자, 자공이 이제 유교와 같은 상징이 되니까 그 후손들이 단목씨 그러면 유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니까 그냥 구덩이에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단자를 없앤 거예요. 이때부터 이 단목씨들의 이제 순환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목씨로 계칭을 한 겁니다. 삼국 사기에 목현만치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목씨라는 인물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는 가라 7국 정벌전쟁을 주도한 목나은자 장군이 나오는데요. 목나은자 장군은 백제 장군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도에서 불렀던 백제는 마한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마한 백제의 목나은자 장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목씨 중에서 목토숭례는요, 인덕천왕하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위세를 가시했어요. 그리고 이 목씨들은 열도에 이주해서는 소아씨로 성을 바꿉니다. 옛날에 열도에서는요, 처음 도착한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성씨를 삼았어요. 그래서 소아씨의 가장 전성기는 누구냐면요, 소아마자입니다. 소아마자가 이렇게 송준 천왕을 그냥 자기를 배신하려고 그 말을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죽여버리고 그날 제사 지내버립니다. 예, 그 정도로 강력한 군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왜 왕이라고 그랬어요, 소아마자를.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열도의 아스카 시대는요, 바로 이 소아마자, 소아씨들이 그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개했던 열도를 이렇게 사람다운 시대로 이끌어준 거죠. 영산강 세력들이. 그래서 100년 이상 열도를 지배했습니다. 나주 회진의 아파트형 고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주 회진의 아파트형 고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묘제가 모두 7가지나 되고요. 무덤은 41개나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는 이렇게 동무덤이 있어요. 동무덤. 온감묘죠. 온감묘. 그리고 여기는 일본식 이게 돌방 무덤입니다. 외계 그 석실묘, 일본식. 그러니까 백제 석실묘. 예.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왜 유래가 없냐면요. 묘제라는 것은 한 가지를 채택을 하게 되면 대를 이해해서 안 바꾸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존재인데 이거는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냥 니네는 우리 시대에는 온감묘를 썼어. 우리 시대에는요 열도에서 우리는 돌방 무덤 썼어요. 우리는 백제 시대에는 석실묘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주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복 세력이라는. 400여 년에 걸쳐서 동일 시족이 대를 이어서 다장묘를 썼다는 것은요, 이게 최고위급 관리를 배출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권의 버금가는 힘을 구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묘를 썼던 3세기, 7세기에 화려하게 등장했을 거라는 거죠. 7조산을 조용을 했어요. 7개의 산. 그 중에서 7개 산 중에서 3개만 남고 4개가 이제 경제 정리로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 3개 산 중에 하나에서 아파트형 고분이 출토됐는데 그 아파트형 고분은 그 위에 어떤 집안에서 자기 선산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거기가 무덤이랴 하고 있었던 거지. 논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분을 이제 그, 이제 발굴해 보니까 이게 400여 년을 거친 동일 시족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박물관인데다가 역사 기록인 거죠. 그냥 백제 대성 8족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왕족들은 이 나주 반남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지국이 그래서 이쪽은 불미국의 대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미국 세력인데 이게 바로 목시들 나라입니다. 각종 무기류 철제들도 발굴이 됐어요. 예, 이 그 무덤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요, 96호 돌박 무덤입니다. 이 96 석실부는요,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방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 또 옹감묘가 들어있어요. 근데 옹감묘가 사람이 들어가기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뼈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뼈만 안에다가 이렇게 섰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여기서 규두대도, 열도에서 나오는 규두대도가 출토됐고요. 물고기 문양 금동신발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백제, 가야, 신라, 외, 서역까지 빈번히 접촉한 세력으로 보입니다. 백제, 외, 가야 지역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 남제서 동열전 백제조에 보면요, 동성왕과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동성왕은 모시 왕으로 호남 이제 세력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힘을 모아서 백제를 부흥해보고자 했어요. 근데 영산강 세력들이 이 동성왕이 모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시 세력들이 이 동성왕을 이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근데 동성왕은 이제 그 영산강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저근을 면중왕에서 도하나으로. 면중은요, 이게 그 무진주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비정이 되고요. 도하는 고흥.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팔중원대 아착항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게 팔중이 나주 반남, 아착은 무안 앞에 이렇게 이제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비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많은 성취들이 있습니다만은 나주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성씨들을 보면요, 여고가 있는데 여고는 이게 지금 백제의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의 세력이 이제 바로 목간나입니다. 목간나 남목시 면중후에서 면중후로 임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제서 동일절에 등장하는 이 목시가 광주에 있었다는 것은 광주 인근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그 무덤하고 연관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목시 세력의 실체를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신공 49년 이게 유명한 그 역사 기록이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한반도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 신공 49년 범 기사는요. 삼국 4기의 그 포상 8국 전쟁 기록하고 같습니다. 가라 7국 정벌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라 7국 정벌 전쟁이 이루어졌던 시기도요. 서기 212년 기록을 여기다가 갖다 옮겨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 신공 시기에는 그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신공은 이게 원래 신탁을 행하던 무당이에요. 무당 세력들이 무슨 현대전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라와 가야 막 해갖고 그냥 거의 막 몇만 명이 붙은 전쟁에 어떻게 참가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기록에요. 곧 목락은 자 사산옥에 가로 열고 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락은 자는 백제 장군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명령해가지고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설을 쓴 사람들이 여기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목나근자는 백제 장군, 이 전쟁을 총괄한 장군이잖아요. 이 백제 장군한테 누가 명령을 해요? 신공이라는 이 여자가 무당이 그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백제의 기록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그냥 짜집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모두 탁순에 직결해서, 탁순이라는 것은 여기가 바로 창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아니 가야를 그 공격하러 가가지고 신라를 공격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게 그 7개의 그 가야국을 정벌 했다는 거예요. 남가라가 바로 남가라가 212년 전쟁에서 그 마한 진왕에게 정복된 그 금강가야죠. 그리고 알라가 209년 전쟁에서 포상파국에 209년 전쟁에서 졌던 안씨들이 나라입니다. 알아가야.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요, 백제 도레인이 편집한 사서예요. 그러니까 백제기가 인용될 때마다 목시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그럼 바로 목시들이 백제기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목나근자는 3세기 초에 수군을 동원해가지고 가야 정복전쟁을 총지휘한 만백제의 명장이에요. 사실 호남 지역에 이렇게 그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호남 지역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유물만 알면 자기들이 막 최고 역사가인 것으로 지금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유물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목나근자 장군의 목나는요, 이 복성으로 보여요. 즉 아버지가 목시고 어머니는 나시였던 거로 보입니다. 영산강의 나시들이 바로 목시들하고 그 인근에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공 62년 기록에는요, 또 백제기를 인용해가지고 이모년에 신라가 기국을 받들지 않으므로 사지비계를 보내어 이를 치게 했다. 그런데 사지비계가 신라 미녀를 이제 받고는 신라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황이 매우 노해가지고 다시 목나근자를 보내가지고 그 병사를 이끌고 가서 가라에 모여서 그 나라 사직을 복구시키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나근자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왕 희하에 가장 믿음직할 만한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야를 평정한 후에 전북 익산 계통의 이 사씨들이 마한 진왕의 지시를 무시하고 신라가 아니라 가야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 진왕이 이 목나근자를 보내가지고 사직을 제거합니다. 신공왕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짜집기한 사서에 그냥 신공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목나근자는 남양을 뒤흔든 장군이고요. 3세기에서 5세기까지 백제기를 인용하는 것을 봐서 이 목시의 중시적격 인물인 걸로. 그리고 이제 응신천왕기인데요. 응신천왕은 이게 한성 이제 십제와 이제 십제를 이제 식민화하고요. 웅진에 있었는데 이때 광개토왕이 이 부여 공주까지 그냥 내려와서 초토화시키고 가죠. 공주는 뭐 많이 치진 않았는데요. 부여, 대전 여기까지가 다 지금 고구려 공격했던 그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때 백제 왕이 진사왕이었는데 그러니까 한성 백제요. 이 진사왕은 그때 사냥을 다녔어요. 응신하고 권력투쟁을 한 거죠. 웅진에 있는 백제하고는 같이 못해먹겠다 이렇게 해갖고 진사왕이 사냥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관미성도 점령돼 버리고 이제 수많은 성들이 이제 고구려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진왕이 세력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요, 목시 세력을 보내요. 목토 숭례를 보내가지고
진사왕을 죽여버립니다. 진사왕은 아마 응신이 즉위한 게 반대하고요. 여시 내신의 진씨의 진씨 응신은, 그러니까 이 진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시를 시켜갖고 진왕이 왕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신왕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삼국사기 기록에도 이제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서요.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신 왕이 이제 광개토왕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열도로 도망갑니다. 열도로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그 목토숭례는 앞에다 또 평군을 붙여가지고요. 평군시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목시이기도 하고. 석진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시오 하니까 이제 목토숭례가 신라에 이제 가서 이제 120현민을 도배시킵니다. 120현민이면요, 1현당 5,000명을 잡으면 약 60만 명이 이게 이 전쟁 때 열도로 이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도에 현대 문명을 전달을 하고 고대 국가를 성립시킨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개토왕 전쟁 시기. 이때 목시의 대표인 목토숭례가 이 60만 명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 기반이 됐겠죠. 그러니까 인덕천왕이 그래서요, 원년에 부엉이가 들어오니까 이 굴뚝새 이름을 따가지고 태자 이름을 대체로 황자라고 하고요. 부엉이 이름을 따서 목토숭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하고 그 대신의 아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서로. 그 정도로 당신이 왕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뜻이죠. 이 목토숭례는 문해숭례의 아들로 나오는데, 문해숭례는 목시의 전승상 시조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시들은요, 열도에 건너가가지고 갈성시, 파다시, 허세시, 평군시, 기시, 소아시, 이 시적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요. 목나근자가 가야를 정벌할 때요, 그 지역에서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때 나왔던 목만치가 이 가야 지역에서 아주 전행을 일삼다가 열도로 소환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왜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목시들이 실각하잖아요, 여시들한테. 그러니까 여시들이 목시들을 이제 못된 짓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 기록을 바꿔버린 거예요. 목만치는 삼국사기 목현만치와 동일 인물이고요. 열도에서는 소아만지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왕모와 밀통했다든가 무례했다든가 전행했다, 포악했다, 이런 것들은 가필된 왜곡 기사인 거죠. 목시 세력들이 가야를 정벌한 후에 변진 12개국을 통치한 걸로 보입니다. 목만치는 목나근자의 아들이 아니고 자손입니다. 자손. 헌명천왕기에도요, 목시들이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목림하나, 목윤기, 목림이순, 목시들이 중자평, 하자평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성왕 시기에 면중후였던 목시 세력이 이제 금강백제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 은제 장식을 머리에 꽂은 이들은 목림하나, 목윤기로 추정됩니다. 이후에 이제 온감매를 묘를 폐기하고 석실을 도입하고, 온감묘를 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하면 목시 세력은 3세기에서 5세기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모든 대규모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목시가 있었다는 거죠. 가야 칠국 정벌전쟁, 가라 칠국 정벌전쟁, 이거는 포상파크 전쟁입니다. 변진 재건, 광개토왕 공격 방어, 120현민을 열도로 이주시킨 거, 한성 백제가 멸망하고 문주왕을 호위하고 내려온 목현만치, 북이와의 전쟁에서 목간나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처럼 모든 전쟁에 목시들이 등장해요. 3세기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최고의 급 관리를 배치하고
수군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대륙, 열도를 재집전을 들듯이 했던 무장 세력이라고 알 수 있어요. 가야에서 특히 가야 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형 구분의 모든 특징하고 몫이가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목현만치가 열도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합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소아만지와 목현만치가 같은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먼저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상국 성덕 법왕 제선에는 소아씨가 임씨였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황국천왕기에 보면 소아임록이 임신이다, 임시성의 신하다라는 거고요. 이름은 임신안작, 그리고 6세기경에 그러니까 백제 목씨가 임씨를 개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씨가 열도에서는 임씨로 바꾸고 소아씨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임록이 천황 면전에서 시해를 당하면서요, 제 소아씨가 아니고 임씨야 하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소아씨 계보는요, 소아석하, 소아만지, 소아한자, 한자라고 하죠. 소아고려, 소아도목, 소아마자, 소아하이, 소아임록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시 세력은요, 변신술과 적응력이 매우 출중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시족사에 적합하게 성씨를 생존 전략으로 삼았던 거예요. 백제 중앙, 가야 열도에서요, 활약하다 죽어서는 나주 회진에 복귀해가지고 무동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소아 도목이 이제 그 훈명천황의 왕비를 배출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아스카 시대를 이제 개막하는 그런 주축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을사의 변에 이제 소아 임록이 죽는데 이때 소아씨들이 친신라 외교 정책을 펼치니까 부여씨들이 이제 이 신라하고 적대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씨들을 이제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 인물은 소아마자라는 사람입니다. 소아마자가 사실상 열도의 왕이라는 내용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이하 석고에는요, 이게 왜 목씨가 임씨가 됐냐면요, 이미 바로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임금할 때 임자가 바로 이 숲을 임자도 임금할 때 임자와 마찬가지로 왕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하 석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들이 임금이다, 이 무렵에 임금이 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숲을 임자를 씁니다. 범용사 인근 후진옥기 고분에 물고기 문양 금동 신발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열도에 뭐 고유한 신발이라 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나주 보감리에서 똑같은 물고기 문양의 그 금동 신발이 발굴됐는데 이게 약 100년 앞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쑥 들어가 버렸죠. 이 소아마자의 이 돌 무덤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열도의 소아씨와 임씨의 이제 그 동일성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재번 백제의 임씨들이 백제국 목기공의 후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맨 밑에는 뭐 전지왕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왕족은 아닌 것 같고, 백제의 목기잖아요. 목기공, 목씨의 후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 아파트형 고분의 피장자는 목씨고 그 후손은 나주 임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황실 및 지배계층 족보인 신찬 성시록에 백제 출신 임씨는 목기공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주 회진 고분 근처에 아직 임씨 집성촌이 있잖아요. 이 임씨 본향이 원래 회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믿기 힘든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근성 있는 시족이 임시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임시 관양별 인구는 나주가 29만 명 정도 되고요. 평택이 2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이상 임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